자, 오늘은요. 어떻게 단 하나의 아이디어가 정말 딱 맞는 타이밍에 터져 나와서 세상을 송두리째 바꿔놨는지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때는 1517년 10월 31일이었어요. 당시에는 거의 무명이었던 마르틴 루터라는 교수가 그냥 늘 하던 아주 평범한 학술 토론 한번 하자고 제안을 해요. 이게 얼마나 별일 아니었냐면요. 당시 사람들은 이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록조차 제대로 안 남겼을 정도였다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바로 그 평범하기 짝이 없던 학술 행사가 어떻게 당시 유럽에서 가장 강력했던 기관을 통째로 뒤흔들어 버릴 수 있었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나갈 핵심 질문입니다. 한 사람의 목소리가 어떻게 대륙 전체를 격동시켰는지 그 믿기 어려운 사건들의 연속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그 첫 번째 실마리는요. 루터라는 인물이 아니라 당시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심을 거대한 비즈니스로 만들어버린 교회의 한 관행에서부터 찾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면벌부라는 건데요. 한마디로 이걸 사면 연옥에서 받아야 할 벌을 줄여준다는 증서였어요. 인기가 정말 어마어마했겠죠. 특히 교황이 이걸 이미 돌아가신 가족을 위해서도 살 수 있다고 하니까 이건 그냥 본물이 터진 겁니다. 거대한 모금 캠페인이 시작된 거죠. 자, 여기서 당시 사람들 마음속에 쌓여가던 불만을 루터가 정확하게 짚어낸 겁니다. 교회는 이 돈으로 웅장한 성 베드로 대성당을 지을 겁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람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아니, 교황님은 세상에서 제일 부자라면서 왜 우리 같은 가난한 사람들 돈으로 성당을 지으려고 하지? 자기 돈으로 지으면 되잖아? 바로 이 질문 속에 신앙이 돈벌이 수단이 되어버렸다는 대중의 냉수와 불만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시대적 배경은 무르익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이디어만으로는 부족하죠. 그 아이디어를 외칠 목소리가 필요하고 또 그 목소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역경 속에서 살아남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루터가 처음부터 무슨 대단한 인물이었냐? 전혀요. 이 95개조 반박문을 내걸기 불과 2년 전만 해도 자기 지역에서 뽑은 101명의 유명 교수 명단에도 못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냥 아주 강렬하고 고집센 젊은 수도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금방 싹이 잘렸어야 정상이었죠. 그럼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거의 전적으로 딱 한 사람, 그의 보호자였던 현명공 프리드리히 덕분이었습니다. 프리드리히는 교황이 아무리 압박해도 끝까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지도 않으면서 이 골칫덩어리 교수를 완강하게 지켜냈어요. 루터 본인조차도 대체 왜 나를 이렇게까지 시켜주시는 걸까 하고 의아해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운도 엄청나게 따랐습니다. 이 연대표를 한번 보세요. 1517년에 반박문을 내걸고 바로 다음에 교회에 소환되지만 프리드리히가 막아주죠. 그러다 1519년에는 마침 황제 선거가 열리면서 교황과 황제의 관심이 온통 다른 데로 쏠려요. 덕분에 루터는 결정적인 6개월이라는 시간을 벌게 됩니다. 그 사이에 글을 쓰고 가르치고 자기 생각을 퍼뜨릴 수 있었던 거죠. 결국 1521년에 불법자로 낙인 찍혔을 땐 이미 그의 사상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간 뒤였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의 연속이었어요. 자, 그럼 다음 퍼즐 조각으로 넘어가 볼까요? 어떻게 이 지역의 작은 논쟁이 대륙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운동으로 번질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은 바로 기술에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루터가 일으킨 미디어 혁명의 핵심입니다. 그전까지는 어땠나요? 알아듣기도 힘든 라틴어로 몇 시간씩 설교를 들어야 했어요. 거의 인내력 테스트 수준이었죠. 그런데 루터는 이걸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쓰는 독일어로 딱 10분이면 읽을 수 있는 짧은 소책자를 만든 거예요. 어려운 신학을 상아탑에서 끌어내려서 대중의 손에 직접 쥐어준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이 20이라는 숫자, 이게 뭐냐면요. 그의 면벌부와 은총에 관한 설교라는 책자가 1518년 단 한 해 동안 독일 전역에서 재인쇄된 횟수입니다. 20번이 넘게요. 이건 그 시대의 베스트셀러, 그야말로 출판계의 센세이션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16세기식 바이럴 전략이었던 겁니다. 한번 보세요. 첫째, 학자들만 아는 라틴어가 아니라 모두가 쓰는 독일어로 쓴다. 둘째, 비싼 책이 아니라 누구나 살 수 있는 8페이지짜리 얇고 저렴한 소책자로 만든다. 셋째, 이걸 본 전국의 인쇄소들이 너도 나도 복사해서 찍어낸다. 넷째,
결국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난생 처음으로 살아있는 작가의 글을 직접 사서 읽게 되는 거죠. 그냥 아이디어만 좋았던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퍼뜨려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에 거의 다 왔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어떻게 하나의 강력하고 알아보기 쉬운 브랜드로 만들어졌는지 그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죠. 바로 브랜드 루터의 세 가지 기둥입니다. 첫째는 이름. 인쇄업자들은 마르틴 루터라는 이름을 책 표지에 크고 굵게 박으면 책이 팔린다는 걸 금방 깨달았어요. 둘째는 얼굴. 화가 루카스 크라나흐가 그린 그의 초상화는 처음엔 겸손한 수도사의 모습에서 나중엔 영웅적인 개혁가의 모습으로 바뀌면서 이 운동의 상징 그 자체가 됐죠. 그리고 셋째, 장소. 비텐베르크라는 도시 이름은 마치 품질 보증 마크처럼 쓰였습니다. 다른 도시에서 찍어낸 책에도 비텐베르크에서 인쇄됨이라고 박을 정도였으니까요. 이름, 얼굴, 장소. 완벽한 브랜딩이었죠. 그리고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루터 스스로가 말했잖아요. 나는 배우지 못한 평신도들을 위해 독일어로 글 쓰는 걸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사명은 처음부터 평범한 사람들을 향해 있었고 이 브랜딩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핵심적인 전략이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아이디어가 일단 바이럴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처음 만들어낸 사람도 더 이상 통제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루터 자신조차 경악하게 만든 의도치 않은 결과로 이어지게 되죠. 루터가 말한 드리스도인의 자유라는 메시지에 영감을 받은 독일 농민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들은 성경을 근거로 성경이 우리가 자유롭다고 말하는데 왜 우리는 농노로 살아야 하는가? 라고 외치면서 농노제 폐지를 요구했어요. 그럼 루터는 이걸 지지했을까요? 그의 반응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반란군보다 더 악마적인 것은 없다. 닥치는 대로 쳐 죽여라. 그는 농민들의 봉기가 자신의 메시지를 악마적으로 왜곡한 것이라고 봤어요. 그가 시작한 운동이 어떻게 끔찍하게 분열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종교개혁은 그야말로 완벽한 폭풍과도 같았습니다. 카리스마 있는 인물,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진 시기, 그리고 모든 걸 바꿔놓은 혁신적인 미디어 기술.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이건 단순히 신학적인 논쟁으로만 볼 수가 없습니다. 아이디어가 퍼져나가는 방식 자체를 영원히 바꿔버린 거대한 소통의 혁명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의 아이디어가 그걸 만든 사람의 손을 떠나 그 자신보다 훨씬 더 강력해질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세상에 퍼져나간 아이디어는 더 이상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